오늘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재판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수희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나씩 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골자는 국고 손실은 유죄인데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이유를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기소된 것이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한 3년 동안에 3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을 특활비를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데 거기에 성격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것이 이제 뇌물 아니냐,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뇌물죄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이제 그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는 뭐 국가안전부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써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줬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이제 사기업이라 그러면 횡령 배임 같은 거죠. 그래서 국고 손실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총 35억에 대해서. 근데 오늘 그 선고가 난 거는 앞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서도 뇌물죄는 대가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고 국고 손실만 인정이 됐거든요. 그 돈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뇌물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대가 관계가 없다고 봐서 뇌물은 아니고 하지만 국고 손실의 죄책은 있다라고 해서 국고 손실로 6년 징역형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공천 개입 부분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진박 인사들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4.13 총선 전체에 대한 선거 개입이 아니라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새누리당의 경선에 관여한 혐의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그 원칙을, 그다음에 정당의 그 운영은 자율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원칙에 기해서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해서 2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통령이 여당의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인데 이렇게 공천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는 지금 유일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당과 그리고 청와대 그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이 재판을 계기로 해서 그 많은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에 어떤 선을 그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 개입 부분도 저희가 짚어봤고요. 혐의가 적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총 21개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선고로 인해서 1심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총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제 탄핵 정국을 불러왔던 그 두 재단, K 스포츠 그다음 미르 재단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강요한 행위, 그리고 그것을 이제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제3자 뇌물 제공죄를 적용을 했죠. 제3자 뇌물. 그런데 거기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라고 봐서 그 두 재단의 400억이 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이 안 됐어요. 다만 정유라를 지원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만 뇌물죄가 인정이 됐고,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가 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그 중요한 국가 문서들을 보여주었든 유출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 합해서 24년형을 받았었죠, 그때. 그리고 추징금, 그때 그 돈이 정유라 지원금은 최순실 씨가 가졌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징이 되지를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24년형을 선고받은 게 있고 이번에 오늘 된 선고형이 합하면 8년이라서 그것이 이제 별도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형을 살게 되면 그러면 합하면 32년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지금 66세라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거의 종신형과 같다라는 면에서 지지자들이나 지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과연 그대로 그 집행이 되는 것이
적합한가, 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심 총 정리해봤고요. 2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국정농단 2심이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열리게 됩니까? 그 2심이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두 재단에 대한 뇌물죄가 이제 그 무죄가 나오니까 즉각 항소를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24일 날 이제 뭐 그게 지금 박 전 대통령 피고인 측이 출석을 안 하고 국선 변호인들이 재판을 진행을 하고 2심이라는 거는 1심에서 크게 이제 어떤 그 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든가 새로운 증인이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좀 길어질 수 네. 있지만 아니고 그냥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거에 불과하면 재판이 좀 짧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24일 날 선고가 예정이 됐는데 네. 뭐 검찰에서 항소한 그 부분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가 어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2심에서도 동일하게 그 부분에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뭐 같은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항소하지도 않았고 이번에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글쎄요, 뭐 앞으로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 그 정무적인 판단으로 재판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 것 같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합하면 32년형인데 네. 뭐 거기서 깎인다 한들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 나중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느냐. 32년형을 그대로 뭐 가석방 때까지 가석방 요건도 3분의 1의 형을 살아야 되거든요. 네. 예, 뭐 그런 면에서 결국은 정치적인 해법으로 귀결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드루킹 특검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일단 영장 기각 사유 설명해 주시죠.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그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게 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때 위조된 증거를 위조를 시켰다. 그래서 증거 위조 교사 그리고 그 행위가 동시에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네. 방해에도 의유를 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예. 법원에서는 우선 이 도모 변호사를 처음에 체포를 할 때 긴급 체포를 했어요. 네. 긴급 체포라는 것은 영장이 없이 그냥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현행범은 그냥 범죄 현장에서 체포를 하는 거니까 좀 덜한데 예. 그래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여야 돼요. 그런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예. 그리고 긴급성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긴급성에 있어서 예. 좀 요건이 미비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구속영장이 긴급 체포에 기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예. 긴급 체포 요건에서 흠결이 생기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증거 위조 교사가 예.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증거 인멸 교사의 법리적 다툼이라고 한다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노회찬 의원에게 돈은 줬으면서도 마치 돈을 못 준 것처럼 예. 그대로 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네. 꾸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돈다발 사진을 제출을 했다는 건데 네. 그렇다 그러면 그게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거짓 진술하는 거는 뭐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뭐 그런 뜻이 아니었느냐 저는 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를 이어가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도모 변호사가 이제 중요한 인물인 거는 그 김경수 경남 도지사한테 오사카 총영사로 그러니까 해달라고 했던 예. 그 대상이고 그리고 실제 백원우 비서관하고
어떤 뜻이었는지 의도는 뭔지 모르지만 여하튼 만나서 예. 뭐 네. 일본 얘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특검에서는 이 도모 변호사 신병을 확보했을 때 좀 더 진술을 받아내기 쉬울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예. 신병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서 조금 삐끗하는 거죠. 예. 근데 또 다른 편을 생각을 하면 김경수 그 경남도지사 때문에 그 만든 특검인데 네네. 엉뚱하게도 지금 노회찬 의원의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더 먼저 그러니까 이것도 더 다툼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 면에서 뭐 크게 본질에 있어서 훼손이 된 거는 아닌 예. 것 같아요. 네. 드루킹 특검 관련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 조사가 이뤄졌는데 일단 어른이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렀다는 건 명백한 학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죄로 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처음 벌어진 일은 아닌 거예요. 이전에도 그러니까 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재우고 단체로 밥을 먹이고 하니까 요 오후 시간대 잠자는 시간대 아이가 제때 안 자면 뭐 두꺼운 이불을 덮어놔서 네. 질식사를 하게 한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유사하게 몸으로 누른다든가 뭐 다리로 누른다든가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저것이 어떤 보육교사들 사이에서 자지 않는 애를 억지로 재우는 어떤 좀 일종의 비법처럼 통했던 거 아닌가. 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60kg의 어른 몸으로 예. 1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누른다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질식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1급 살인, 그러니까 고의가 있다.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기소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경찰에서는 지금은 아동학대 치사, 학대로 인한 그 사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좀 고의범은 아닌 거죠, 이거는. 예. 그런데 영장 실질에 나서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우선은 사안이 중대하고 예. 결과도 너무나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고 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영장 발부의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다른 사건입니다. 이거 이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현금을 800만 원을 들고 서울행 KTX에 탑승한 20대가 경찰이 빠르게 또 조치를 해줘서 극적으로 피해를 모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보이스피싱 하면 요즘 그런 거 누가 속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20대라고 하고요. 이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드러난 거를 보면은 어떻게 저런 말에 쏙나 하지만 예. 그 피해자 당사자는 그때 가진 말로 그럼요. 쏟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피해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은 저는 정말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흔한 좀 거였어요.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그래서 빨리 돈을 찾아가지고 네.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 앞에 있는 직원한테 전달해달라. 그 말을 듣고 이 여성이 부산 분인데 예. 현금을 찾아서 서울로 KTX를 올라탔다는 거죠. 근데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을 때 다행히도 옆에 동생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 동생이 누나가 표정이 이상해서 막 그런 하들짝 놀란 표정으로 나가니까 예.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그 전화기 위치 추적으로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락이 돼서 동대구역에 내려서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는 보진 않았는데 네. 지금 제가 제 주변에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의 수법을 얘기 들어봐도 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꼬시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화를 못 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 가족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입막음을 시켜요. 이 네네. 두 가지가 있으면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입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어제 대구도심에서 출근길에 현금 살포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일단 뿌린 돈을 회수해서 모두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얼마가 뿌려진지는 모르는데 한 네. 4,700만 원 정도가 뿌려졌지 않았겠느냐. 근데 예. 회수는 지금 한 1,500만 원 이상 회수가 됐다고 그래요. 네.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회수를 해서 예. 경찰에 갖다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여성이 뿌린 건 줄 알면서 돈을 예. 갖게 되면 이게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성의 어머니께서 경찰에 얘기하기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어떤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좀 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돈을 주신 분들은 좀 경찰에 돌려주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또 주워가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거듭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고요. 오늘 다양한 사건 사고 이수희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